안녕하세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제각기 본인의 인생만큼 그 성격과 사상을 피부처럼 몸에 두르고 살아온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추구해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의해 바뀌는 건 가능할까요? 아무리 사람이 변화하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살면서 딱 하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건 모든 게 바뀐다는 것 뿐이라는 아일랜드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말처럼 변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면서 크게 변화를 했던 때는 아마 취업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영문학과를 나와서 스튜어디스를 준비하던 저는 원래는 굉장히 게으르고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꿈에 그리던 목표가 한번 생기고 나니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운동을 하게 됐고 영어 외에 외국어도 배워서 스펙을 쌓을 수 있었어요. 또 일을 위해서는 남들과 대화를 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게 두려워지지 않았고요.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고 부모님께서도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까지 바꿔가면서 얻어낸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일을 하면서 멋진 장소에 갔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배운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죠. 어쨌든 스튜어디스도 서비스직이라서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아마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정도로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또 스튜어디스가 돼서 또 다른 운명적인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요. 친하게 지내던 기장님 중 한 분이 제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함께 일하는 기장님의 대학교 동기인 남편은 조건도 성격도 너무 좋은데 새롭게 사업을 한 후로 바빠서 여자 만날 기회도 시간도 없었다고 저도 그 당시 혼자였으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20대 시절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게 됐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네요. 지금은 개인 사업으로 자리 잡은 남편이지만 그 당시 막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마땅히 제대로 데이트를 한 기억도 없었어요. 제가 비행에 갔다 오면 남편이 공항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그렇게 한참 드라이브를 하는 게 저희가 자주 하는 데이트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오랜 만남을 지속하고 또 결혼까지 한 계기는 남편은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제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장기 비행을 갔다 와서 녹초가 되어 있으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짐을 풀어서 정리, 세탁까지 싹 끝내고 밥을 차려주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발 마사지를 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는데 마음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일도 사랑도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무슨 일이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남편은 지방의 어촌마을 출신이었는데 남편이 서울 명문대에 붙고 나서 잔치가 열릴 정도로 그 마을의 자랑이었다고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모든 최상의 결과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자리를 잡은 거겠죠.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소규모 마케팅 회사로 시작을 해서 사원 수는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갔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안정기에 들었을 때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 군인으로 일하시다 은퇴를 하신 후 소소하게 등산이나 낚시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군인의 특성이 빗바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으셨거든요.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아버지는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라고 하시며 작정하고 사이가 될 남편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집요한 질문이나 계속해서 채워지는 술잔을 전혀 마다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면서 깍듯하게 대응했죠. 나이가 34이라고? 운동은 좀 하나? 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헬스장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말에는 아침에 러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군. 남자는 자고로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야.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인어른. 운동을 해서 그런가 술을 잘 마시네.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인가? 아니요. 회사 운영하면서 회식 자리 빼놓고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담배도 안 하고요. 그래. 자고로 술을 멀리 할수록 좋지만 또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아예 안 할 수만은 없지. 잘 조절하고 있구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빠, 무슨 군대 후임이랑 대화해요? 남일 씨 내일 몸살 나겠네. 수연이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네 남편감 점수 매기는 중이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역으로 분석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결과 아버지는 나쁘지 않구먼. 잘 만났네. 라고 총평을 내리셨어요. 이건 무뚝뚝한 저희 아버지에게는 최상의 칭찬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예의 바르고 다정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머니께서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저와 함께 어머니의 곱창집에 한번 가본 후로는 본인 회사 회식을 꼭 차 타고 20분 거리인 저희 어머니 식당까지 와서 했어요. 장모님 식당 곱창 전골이 너무 맛있었다고 직원들한테 자랑하니까 꼭 먹고 싶다고 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말이죠. 오빠도 잠깐 만난 거긴 하지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고요. 근데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점수를 딸 수 있었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점수 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딱 남편과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성격을 가지셨거든요. 무던하고 수더분하신 시아버지는 다정하기까지 하셔서 솔직히 지금까지 무표정하고 화가 난 표정의 시아버지를 본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저와 동갑인 시누이는 처음에 동갑이라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누이 쪽에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라고 다가와 준 덕분에 저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결혼 전부터 저를 힘들게 한 문제 인물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일단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저는 이 결혼이 쉽지 않겠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본가는 전라남도에 속한 섬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 섬에서 오래 미역 양식을 하셨어요.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기차 타고 배 타고 간 시댁에서 저는 그 지역의 자랑인 남편의 위인전 하나를 읽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읽어주는 남편의 위인전을 말이죠. 시어머니는 식사 전 냉장고의 모든 반찬을 끄집어내서 제게 그릇에 덜라고 하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날은 손님으로 간 건데 마치 5년차 며느리가 된 것처럼 일을 하면서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서 본인이 한다고 손님은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만류하며 어차피 나중 되면 다 할 일 조금 먼저 해도 하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를 주방에 묶어두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만드시고
제가 덜고 뜬 음식이 즐비한 식탁 앞에 앉아 드디어 손님처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식사를 하다 제가 남편이 따라준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 물을 목으로 다 넘기기도 전에 저는 맞은편에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긴장해서 제 목에서는 꿀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지 마누라라고 물 떠주는 거 좀 봐라. 평생 물시중 들 거니? 수연이 너도 물은 네가 따라 마실 수 있잖아. 벌써 시부모 될 사람들 앞에서 네 남편을 부려먹고 싶어? 아, 어머니, 이 정도가 뭐 어때서 그러세요? 물 떠주는 게 뭐가 어렵고 대수라고. 수연아, 너 여기 도착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못 들었니? 네? 무슨, 다 우리 남일이 알아보지 않든 서울 가서 성공한 남일이 온다고 어제부터 마음이 떠들썩했는데 남일이가 신부감 데려온다고 다들 난리였어. 없어요, 어머니. 그냥 얼굴 알아보고 인사한 것뿐이지. 제가 무슨 벼슬 얻어서 금이 환영이라도 했어요? 금이 환영 맞지? 수연아, 얘가 이 좁아터진 섬마을에서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 애들도 못 간다는 명문대 붙었을 때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 꼬박 한 달간 축하를 했어요, 축하를. 집 앞에도 다니던 학교 앞에도 현수막 다 걸고 저 시내에서 잠깐 다닌 학원 앞에는 얘 사진까지 걸었어요. 짠내 나는 미역 팔아서 문제집 몇 권, 참고서 몇 권 사준 것밖에 없는데 얘가 고작 그걸로 명문대 가서 지금 사장 소리 듣고 사는 애야. 우리 아들이 너 그런 애 데려가는 거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우리 수연이도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스튜어디스로 성공한 애예요. 그저 어머니 아들만 잘났죠? 네 엄마 자랑이 너밖에 더 있냐? 아직도 사람 만나면 네 얘기밖에 안 한다. 그게 뭐 어때서요? 진짜 우리 아들은 내 속 한 번 안 썩인 애야. 저 혼자 잘 커서 내가 살면서 자식 때문에 속 시끄러운 적 한 번 없어. 진주 고깃집에 뭐 노래한다고 서울 갔을 때 빼고는 내가 우리 아들 덕에 그나마 이렇게 숨쉬고 살지. 우리 남일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나 몰라. 예, 남일이가 우리 집안의 3대 독자다. 3대 독자. 너 그런 애랑 결혼하는 거야. 자신 있니? 무슨 자신을 말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나 알 수는 있었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나디 잘난 아들을 모시고 살 종을 대하는 것 같았다고요. 제게 하는 질문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업은 뭐고, 어떤 걸 잘하고 좋아하는지 보다는 내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매 순간 내 아들은 너한테는 아깝고 감지덕지인 거라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장남 결혼할 때 집 해주려고 얘 학교 다닐 때부터 돈 모았어. 너 지금 우리 남일이랑 결혼하면서 딸려서 우리한테 그 집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 네가 잘해야지. 안 그러니? 하우, 어머니, 수연이가 집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 수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잘할 생각이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나 행동에 저보다도 남편이 더 질색을 하고 질려 보였다는 거였어요. 그나마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줘서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남편을 본 시어머니는 매섭게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네요. 아들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지독한 시어머니는 상견례에서나 결혼식에서나 그걸 숨길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상견례에서도 본인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키웠는지 일장연설을 하셨죠. 미역 키워서 판 돈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키웠다고 아주 침 튀겨가면서 말하는 시어머니께 순간 짜증이 치민 저희 어머니께서 저도 곱창 팔아서 이렇게 예쁘고 대단한 딸 키웠다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셨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곁에 누가 있어도 불만일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마치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워 보이셨나 봐요. 저는 결혼식에서 신부 대기실에 인형처럼 앉아있기보다는 저도 나가서 남편과 부모님처럼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시어머니만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왜 저렇게 드세? 나는 어느 결혼식에 가서도 신부가 결혼식 날 채신머리 없이 나와서 설치는 꼴을 못 봤다. 아니, 본인 결혼식에 온 손님들 앞에서 환영하는 게 채신머리 없는 짓인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 손님도 오는데 제가 앞에서 인사 못하는 게 왜 채신머리 없는 짓이에요? 라고 하니까 원래 신부는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옆에서 듣던 남편이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주최하는 사람들 마음이지. 라고 해서 끝내 저도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간간히 성격이 이렇게 세서 우리 아들 기 다 누르겠다. 웃는 건 또 왜 저렇게 웃어? 웃음소리가 커서 사람들 다 나가겠네. 등등 저를 헐뜯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다 무시했어요. 거기에 기분 나쁘면 그 기쁜 날 저만 손해니까요. 이런 시어머니와 한 가족이 된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지거나 주눅드는 성격이 아니었고 남편도 발벗고 도와주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로부터 고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길 원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비행기를 왜 그렇게 많이 타냐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제 직업이 비행기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왜 그걸로 문제를 삼으시는 거냐고요. 제가 비행기 타서 일만 하지 헛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 서방 안 챙기고 여행 다닌다고 저를 어찌나 구박을 하시는지.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큰 사고가 아니라 목이랑 허리가 경미한 통증만 있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만 몇 번 받으면 됐었거든요. 제가 그때 비행 일정이 있어서 3일 정도 집을 비웠고 남편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근데 비행을 갔다 와서 집에 도착하니 서울에는 언제 오신 건지 시어머니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커다란 캐리어를 밀고 들어오는 절 보고 하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이 서방이 사고를 당해도 또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이라도 다녀왔니? 너는 네 서방이 초상을 치러도 비행기 타야 한다고 가겠다. 어디 하나 부러진 사고도 아니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다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일 씨가 애도 아니고. 넌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너 없이 남일이 혼자 있어서 바닥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화장실 청소도 안 돼서 물때가 그득하더라. 저 집 비운 지 이제 3일 됐고 그 정도 청소는 남일 씨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남편 허리나 목이라도 부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줄 알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 가지 않았어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혼자 부들부들 떨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듯 또 여기저기 집안을 들여다보시면서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나중에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은 제게 미안해 죽으려고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일주일이나 집에 더 있다가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남편이 상이라도 치우려고 하면 아픈 애가 무리한다고 말리고 분리수거 하러 나가려고 하면 또 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절절매고 남편은 끝내 아들 모질이 만들지 말라고 성을 내게 됐네요. 그럼 시어머니는 또 서운해 하시다가 제게 화풀이하고 또 남편은 그 모습 보고 화를 내고 정말 끝도 없는 지독한 순환골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초기에 아침마다 제게 전화해서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셨거든요. 소중한 아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게 보고를 하라는 거였죠. 나중에는 그걸 안 남편이 며칠 동안
저 대신 그 전화를 받아 그만두시게 됐지만 그때는 아침마다 고달팠습니다. 아침 비행으로 비몽사몽 했을 때도 전화를 하셔서 진짜 피곤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고도 네가 마누라냐 라고 닥달을 하셔서 한 번은 화가 난 제가 어머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기분이 어떻고 어디가 안 좋고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큰일은 봤는지 다 아시냐고요.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비슷한 사람끼리 너무 팍팍한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죠. 또 저는 직업 특성상 비행기 빈 좌석이 생기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시간이 맞을 때 함께 여행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덕에 해외여행 간다는 고마움을 전한 적이 없었답니다. 오로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네 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죠. 솔직히 좋은 마음으로 부랴부랴 여행 일정 다 짠 것도 저인데 저 말을 들으니까 맥이 빠지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는 일절 일말의 희망도 걸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승무원에 대해 조금의 부정적인 뉴스 기사가 나거나 논란이 생기면 그걸 꼭 제게 뉴스 기사 링크까지 걸어서 문자로 보내셨고요. 너도 이러냐? 너도 이렇게 문제 일으켜? 내 아들한테 피해 주지 않게 처신 잘하든지 일을 아예 그만두거나 해라. 등등 사람 길을 있는 대로 확 꺾어버리는 문자를 한 달에 수십 통은 날리셨어요. 심지어는 너 일하면서 괜히 승객들한테 살살 웃지 마라. 어디 가서 유부녀인 걸 계속해서 티내. 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닥달과 괴롭힘을 그나마 눈 감고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남편의 도움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조력자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동갑내기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대학 졸업 후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서울에 와서 생활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가까이 살고 있으니 자주 얼굴을 봤어요. 집도 멀지 않아서 종종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시간이 맞으면 저와 단둘이서 술 한잔 하면서 가까워졌죠. 그래서 저랑 단둘이 있거나 남편만 있을 때는 서로 이름 부르면서 말도 놓을 정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호프집에서 치킨 뜯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조금 취했나 봐요. 그때가 결혼한 지 딱 1년이 넘어갔을 때였는데 그간 쌓인 서러움이나 억울함을 시누이 앞에서 털어놓게 됐죠. 그래도 시누이에게는 엄만데 너무 말이 많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시누이는 제 말에 100번 공감을 해주며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긴 하지. 딸은 안중에도 없어요. 수연이 너 오빠랑 결혼할 때 엄마가 지금 집 해줬지? 나는 독립할 때 월세 보증금 10,000원 한 장 안 보태줬어. 나 대학도 등록금 받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다녔다니까? 기집애 공부하는데 투자할 필요 없다고. 아빠는 그래도 간간히 용돈도 챙겨줬는데 엄마는 진짜 얄짤 없었어.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자식이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같은 자식이 아니야. 나 뮤지컬 한다고 서울 간다고 했을 때도 행여 나 잘못되면 오빠 앞길도 막는다고 조용히 지내라고 얼마나 잔소리했는데. 아니, 내가 오빠 앞길 막을 짓을 뭘 하겠어. 솔직히 오빠랑 비교당하고 뒷전 취급받는 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해서 면역이 생겼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부모님 없을 때 오빠 밥 차려주라고 해서 밥할 줄도 알았으니까. 아휴, 오빠가 동생 밥을 챙겨줘야지. 딸이라고 그 어린 나이에 오빠 밥을 차려준다고? 아니, 그리고 그 밥을 남편은 그냥 받아 먹었어? 어린 동생이 지어준 밥을? 아니, 오빠는 그래도 제정신이라 엄마 장단에 맞추진 않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랑 얼마나 비교당하고 딸이라고 천대받는지 잘 아니까. 지금도 나 잘 챙겨주고 이번 달에도 아르바이트 하던 데서 그만두니까 용돈 보내줬고. 그리고 오빠도 좀 불쌍해. 엄마 행동이나 그 관심이 솔직히 일반적이진 않잖아. 본인도 아마 지겹고 숨 막힐 거야. 아,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아무튼 엄마의 차별은 이제 좀 익숙한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다고 했을 때 너 같은 게 무슨 뮤지컬이고 배우냐고 하려면 네 오빠한테 피해 안 가게 하라는 말 들었을 때는 좀 크게 상처받았다. 나도 같은 자식인데 오빠는 뭐만 해도 다 응원받고 나는 너 같은 게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엄마가 나 무시했던 거 다 갚아주고 싶은데 지금도 진짜 잠깐 나오는 엑스트라 조연으로만 무대에 서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니까 더 서러워. 신우이는 끝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받은 차별과 냉대는 신우이가 평생에 걸쳐 친어머니에게 받은 것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고 배부른 투정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다 알게 됐죠. 저와 신우이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한참을 울고 서로 위로를 해줬어요. 아마 남편이 결혼 후 시어머니 행태에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저보다도 더 그런 시어머니를 질타할 수 있었던 건 오랫동안 아들인 본인 때문에 고생을 한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봤기에 가능했지 않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 괜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있었겠죠.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먼저 받아서 아예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 자체를 차단했고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부름으로 시댁에 가는 날이 있으면 남편은 친정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간다거나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봉사를 하니 본인도 마땅히 친정에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 시댁의 기대가 큰 만큼 남편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당장 본인을 믿고 바라보는 시어머니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과 시누이가 제 곁에서 가족으로서 많은 힘을 줬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8년 동안 물론 행복한 기억이 더 많긴 했지만 정말 제 존재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가슴 아픈 기억도 함께 겪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총 3번의 유산을 겪었거든요. 처음에는 임신을 시도해도 늦어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다른 사람보다 자궁막이 얇고 약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임은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남편과 노력을 했죠.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승무원은 직업상 임신을 하면 지상이나 내근직으로 전환을 못하는 이상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비행을 못해서 바로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고 무급 휴가를 가져야 하거든요. 저도 내근직 전환이 어려워서 바로 무급 휴가를 내서 집에서 쉬게 됐죠. 일을 못하는 건 괴롭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네요. 임신 9주차에 현기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돼 유산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남편도 참 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간 음식은 입에도 안 돼 천천히 메말라갔고 남편도 그런 절 보면서 바짝 말라갔죠. 시누이는 그런 저를 걱정해서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제 상태를 체크하고 소소한 말동무가 되어줬어요. 다행히 다시 일상으로 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지만 아마 제 유산 소식에 바로 서울에 달려와 이런 소리를 한 시어머니만 없었다면 저는 더 빨리 회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녔길래 유산을 해? 네가 우리 3대 독자 씨를 말린 거야. 그러게 너 빨리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지?
어떻게 유산을 해, 유산을. 원래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언제 애 가질 거냐고 저를 닥달하셨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된다고, 비행기 타는 그 위험한 일도 당장 그만두고 빨리 애나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3대 독자 피를 빨리 이어야 한다고 그놈의 3대 독자 소리를 귀에 낙인이 찍힐 정도로 하셨더랬죠. 그때마다 알아서 한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산까지 했으니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를 내시며 이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신 거죠.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레파토리가 한 가지가 더 생긴 겁니다. 틈만 나면 임신 언제 할 거냐, 또 유산하면 어쩌냐, 너 그러다 또 애 잃는다, 손주 언제 보게 해줄 거냐고 저를 숨도 못 쉬게 만드셨죠.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런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가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받고 있던 전화를 잡아채서 대신 받은 어머니는 별 것도 없는 3대 독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난리십니까? 나는 당장 태어나지도 않은 애보다 내 딸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유산의 유자, 임신의 임자 입에 올려서 내 딸 괴롭히면 알아서 하세요. 그쪽 내 아들 씨가 비실비실 할 수도 있는 거 왜 내 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라고 소리를 치시고 전화를 끊으셨네요. 어머니는 집으로 다시 갈 필요 없다고 괜찮아질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고 하셨고, 나중에 이걸 안 남편이 거의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자 그때야 화를 푸시고 저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두 번째 임신, 그리고 두 번째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임신하고 18주 이상 지나서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전의 경험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먹는 것도 감히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아이의 태동을 느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지만 자다가 일어나 다리 사이를 푹 적신 피를 봤을 때 그때 행복이 차게 식는 걸 느꼈어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고 두 번째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태아가 다 자랐을 때 유산이라 병원에 입원을 좀 오래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병문안을 와도 시어머니 한 분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산 후에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진짜 쳐다도 안 보고 제 말에 대꾸조차 안 하셨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게 내 말 듣고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두고 임신 준비했으면 이럴 일도 없지 라고 하거나 집에서 아들 장가 보내봤자 다 소용없어. 저런 게 들어왔으니 라는 말만 제게 다 들리게 하실 뿐이었어요. 정말 치사한 게 꼭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이런 짓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제 옆에 있다가 저 말을 들었는데 엄마는 꼭 본인은 누구 며느리 돼본 적 없는 것처럼 그러더라. 며느리 괴롭히면 누가 뭐라도 줘요? 진짜 작작 좀 해요. 라고 말해줬네요. 근데 딸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시어머니는 끼리끼리 싸고 돈다고 코웃음만 치셨죠. 두 번째 유산 뒤에 몇 년은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절박하게 매달리는 만큼 일었을 때 상실감이 배가 되니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일에 집중을 했고 남편과 저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는 세 번째 기회가 제게 찾아왔어요. 나이 42살에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미 나이도 나이인지라 설마 했기에 7주차의 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나 몸에 영향이 가서 또 다른 아픔을 겪을까봐 바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집 앞으로는 나가지도 않고 잠깐 나가는 산책도 몇 시간을 고민하다 세 번에 한 번꼴로 나갔어요. 제가 정말 미신을 안 믿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말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동기를 통해 부조금만 보내고 장례식에 아예 참석도 못했어요.
그런 노력에도 세 번째로 저를 찾아왔던 아이마저 저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가 되면 며칠 전부터 조금씩 몸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평생 내 새끼를 품에 못 안을 팔자인가 보다. 내가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남편도 지금까지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때 입원했던 병원 옥상 문 앞까지 갔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당신 몸이랑 마음이 더 걱정이야. 아이는 이제 안 생겨도 좋으니까 당신 건강만 생각하자. 어?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더 이상 무리하게 바라지 말자. 우리 둘만 있으면 난 좋게. 원치 않았지만 강제로 딩크족이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제 몸이 불량품으로 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집에서 쉬는 저를 찾아온 시누이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시누이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이를 갖는 건 축복이 맞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못 갖는 걸로 좌절하는 건 결과적으로 나 자신만 손해야. 그냥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뼈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열이 많은 것처럼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사는데 조금 불편한 그런 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봐. 더 이상 절망스럽게 땅굴 파고 들어가면 나는 누구랑 놀아. 동갑내기 새언니랑 만나서 노는 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인데. 이 담담한 말에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 당장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내 인생을 이 한 번으로 무너뜨리지 말자라고 제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제 곁에서 힘을 주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위로한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두 번째 유산을 한 뒤로는 집에 단 한 번도 안 찾아오셨고, 세 번째 유산 이후로는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던 분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저는 몸무게가 6kg 정도 빠진 초췌한 몰골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얼굴을 보고도 별말이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마실 거 드리냐고 하니 그저 다 됐고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제가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의 대각선 의자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런 소리를 내뱉으셨어요.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우리 장손 피가 끊기겠어. 어머님, 저 또 유산한 걸로 뭐라 하시려고 온 거면 내가 아예 쪽내려고 왔어. 우리 아들, 너같이 씨가 잘못된 애랑 있다가는 평생 제 핏줄 품에 못 안아보게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이 뭔데요? 위자료 2천 주마. 그거 받고 깨끗하게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애 못 낳는다고 이혼시키시려고요?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한다고 저나 남희 씨가 바로 이혼할 것 같으세요? 네가 결혼하고 내 아들이 좀 편들어줬다고 기고만장해 있는데 고작 너같이 애 하나 못 낳는 애 때문에 남일이가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하, 꿈도 꾸지 마라 이거사. 내 아들도 분명히 너같이 애도 못 낳는 반족이랑 살기 싫은데 애가 워낙 착해서 지금까지 참아준 줄 알아. 잔말 말고 이혼해. 이혼해서 내가 해준 내 아들 집에서 빨리 나가. 나가라고.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이 무슨 8, 90년대도 아니고 애를 못 낳았다고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라니. 내 아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시어머니를 보다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 TV 아래에 있는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그대로 내밀었죠. 지금 여기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여기에 적힌 이름 석자나 똑똑히 읽거나 보고 소리를 지르든 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이민 서류를 가만히 보다 이내 경악스럽게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서류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또 서류를 쳐다보고 저를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 계약인 서명란에 왜 네 이름이 있어? 그렇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할 때 남편의 명의로 해주신 아파트의 명의가 제 이름 김수연으로 바뀐 거죠. 사실 둘째를 유산하고 3년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남편의 사업도 한 차례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거의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을 때 이 아파트라도 지키기 위해서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을 해뒀어요. 다행히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전에 남편 지인들의 도움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이래저래 바빠서 명의를 다시 남편으로 바꾸지 않았고 나중에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산까지 했으니 아파트 명의 문제는 저나 남편의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었죠. 남편은 그저 대단한 아들이라고 떠받들고 본인에게 부담만 주는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사업이 기울었다는 말도 못하고 감추고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상태로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만 지르니 저도 잃은 거 없겠다 냅다 시어머니 앞에 아파트 계약서를 내밀고 만 거죠. 제게 상황 설명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제가 가진 모욕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보다 어쩌면 더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혼이 빠진 것 같기도 했네요. 하지만 이내 눈을 날카롭게 뜨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서 신세 다 망친다.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일도 잘 못 되고 애도 유산되고 너 같은 건 정말 우리 집안에 있으면 안 되겠어. 어머님은 그저 안 좋은 일 일어나면 다 제 탓이죠. 만약 제가 이혼하면 탓할 사람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 조용히 못해? 가만히 있어봐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엄포를 놓은 시어머니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미리 너?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너 제정신이냐? 너 이 아파트 명의 수연이 인연 이름으로 돌렸다면서?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뭐? 그래,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왔다. 그게 뭐가 어때서 애미한테 언성을 높여? 너 잔말 말고 아파트 명의 도로 원상복구시키고 얘랑 이혼해라. 얘랑 같이 살다가는 내 아들 신세 망치겠어. 애도 못 낳는 이런 애랑 같이 살 거면 너 네 애미 얼굴 평생 못 볼 까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승기를 잡은 사람 마냥 당당하게 고함을 지르던 시어머니는 휴대폰 너머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건지 한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가 푹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영문을 모르던 저는 순간 당황해서 엉거주춤하게 됐고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 휴대폰을 든 손까지 바닥에 탁 내려놓고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어떻게 지 마누라 때문에 애미랑 평생 안 보겠다는 소리를 해?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원통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나는 앞으로 누굴 보고 살라고.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저랑 이혼 안 할 거면 본인 얼굴 안 볼 각오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남편이 말했다고 해요. 이미 예전에 각오했어요. 어머니 계속 저희 집 일에 간섭하시거나 괜한 일로 그 사람 힘들게 하시면 저도 어머니 얼굴 안 봐요. 지금까진 참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저 무시하는 게 어머니예요. 저 이제 40이 넘었고 결혼도 했는데 아직까지 물가에 내놓은 4살짜리 애처럼 취급하는 거 그게 바로 저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 집 명의 돌릴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 괴롭힌 게 미안해서라도 아파트 명의 그 사람으로 할 거니까 더 이상 참견 마시라고요. 거기서 더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본가로 가세요. 얼른 조금이라도 저랑 지금 관계 유지하고 싶으시면 얼른 제 말대로 좀 하세요.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산 아들에게서 저런 말을 들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너무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제게 해온 부당한 행동과 말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 것도 있지만 시누이가 남편에게 제보를 많이 했어요. 늘 남편 눈을 피해서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의 말들을 시누이는 직접 녹음하고 영상까지 몰래 찍어서 남편에게 보여줬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몰랐던 일에 대해 제게 사과를 했고 그 후로는 제게 더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숨기지 말고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또한 이를 갈고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또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시어머니의 구속과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요. 40여 년 동안 내 아들이란 이유로 마치 소유물처럼 업적처럼 취급을 받았으니 숨 막힐만 했죠.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가 혼이 절반은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혹시 그날 일에 대해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듣고 제게 꾸중을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 해서 안 받았어요. 근데 부재중 전화가 남은 후에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수연아, 그날 너 고생한 얘기 다 들었다. 잠시 얘기 좀 하자. 전화 좀 주렴. 하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제게 화가 나서 전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제게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수연이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다. 몸도 성취하는데 시애미 구박까지 받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 가족 일인데 네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시애비를 용서해 주렴. 너 지금까지 유산했던 것도 다 나나 네 시애미 잘못이 크다. 아니요. 아버님 괜찮아요. 그래도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으니 그것도 죄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그 옆에 언니한테 똑똑히 말했으니까 정신 차리면 너한테 사과할 거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렴. 알고 보니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그날 있던 일을 설명했고 시아버지도 더 이상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 안 말리면 정말 남편 본인은 집하고 연을 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뭔가 깨달은 시아버지께서 각을 잡고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사과를 하는 연락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 대신 며칠 뒤에 미역을 보내셨더라고요. 저 진짜 미역 양식하는 시부모님께 결혼하고 처음으로 미역 받아본 거 아시나요? 그게 시어머니가 보내는 화해의 첫 시도였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것도 모자르다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엄포를 놨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앞으로 관계를 개선시킬 노력을 안 하신다면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생의 전부인 아들이 당장 연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니 시어머니는 바뀌셨어요. 믿어지시나요? 정말 왜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을까 궁금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먼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제 몸 상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색하셨는지 제게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안 하시더니 끝내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다. 사과하마. 몸조리 잘하고 다음 명절에는 여기 올 필요 없이 친정에 가서 쉬어. 너나 남일이나 둘 다. 라고 하셨네요. 진짜 소중한 걸 한순간에 일을 위기에 처하자 사람이 180도로 바뀌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참 씁쓸했고요. 남의 집 딸은 정말 낭떠러지로 내몰 정도로 못 살게 굴더니 아들이 더 이상 얼굴 안 본다고 하니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서 엇나가서 제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그저 본인 자식의 들러리 취급하는 건 너무 기괴하죠. 지금도 시어머니가 본인의 잘못과 다른 집안 자식의 소중함을 알고 제게 사과를 하고 행동을 고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저 아들을 잃을까 겁이 나서 바뀐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신 이후로 저희 집에 몸보신 하라고 말고기나 오골계 전복 등을 보내주시고 또 지난 제 생일에는 뭐라도 사라고 100만 원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제 생각에 변화는 없어요. 모두 아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울며 겨자 먹는 행동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고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속마음이 어떤지는 딱히 문제될 게 없겠죠.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지금 이 정도의 관계만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입양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차피 아무리 절실하게 바라도 제 몸으로 아이를 못 낳는 건 분명하니까 절실하게 저희 부부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찾아서 입양을 하려고요. 절실하게 바래온 만큼 정말 저희 부부가 가진 모든 걸 다 줄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처럼 지나치고 비틀린 사랑을 주진 않을 겁니다. 저도 남편도 그런 과한 애정에 한 번씩 크게 되었으니 절대로 그런 부모가 되진 않겠죠. 괜히 유전자나 핏줄에 집착하느라 정말 내 아이가 될 운명인 인연을 놓치느니 부지런히 노력해서 저희 가족이 될 인연을 찾을 생각입니다. 부디 저희 부부가 그런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